저도 처음 들을 때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라는 제도가 되게 좋은 게 내 돈을 이렇게 맡기고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너무 좋고요. 근데 이주민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이 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우리 이주민들에게는. 이 외국인이었던 내국인이었던 전세 문제나 매매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제도와 이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나 금융권에서 좀 보완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이주민들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강성식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이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어요. 속사정에 처음으로 발걸음 해주셨는데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하영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쉴 수 있는 나의 집.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 내 집을 장만하는 건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서민들의 꿈일 텐데요. 깡통 전세까지 속출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던 올 한 해. 과연 내 재산과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주택 천여 채를 소유한 집주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총 1,20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는 건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됐던 전세제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 부동산 관련법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사철 앞두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 막 가슴 털컹 앓는 그런 소식들도 있는데 올여름에 특히 이런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먼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주실까요? 네, 일단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를 한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전세 보증금으로 그냥 집을 넘겨받아라 라는 말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전세 보증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러 가면 몇 집이나 이런 데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고요.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만 100여 세대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하 소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세값 비율과 집값의 비율이 이제 좁아지게 되고 이 좁아지다 보니까 매입 금액, 전세를 갖다가 놓고 매매 금액이 낮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이렇게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 2015년 전후 이 시점이 바로 이렇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이 이제 굉장히 좁아지던
그 시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갭 투자로 이렇게 투자를 했던 부분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주면 문제가 없는데 전세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히려 전에 받았던 가격보다 하락해서 9천만 원이었던 전셋집이 8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 세입자분께서는 9천만 원을 받아가고 8천만 원을 놓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이제 집주인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이 집주인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전세라는 표현인데 이 요즘 시기가 좀 작년과 올해 연초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몇몇 곳에서 이렇게 대형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게 그렇죠. 전세값에 집을 사라고 그러는 데서 좋은 게 아니었던 상황이네요. 예. 강 변호사님, 그럼 이런 식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집주인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일대 주택을 1,000여 채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천여 채. 집이 1,000채면 상상이 안 가는데. 소장님, 그러신 것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집값을 전부 다 부담하고 1,000채를 매입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 건 맞죠. 근데 갭 투자의 특성이 집값의 10%, 20%, 30% 정도만 부담하고 또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나서 전세값이 또 10%, 20% 정도 올라가 주면은 이전에 2년 전에 매입한 집값과 같은 금액이 전세 금액이 되고 그만큼의 차액으로 다시 2년 후에 일정 금액의 그 돈을 들이고 똑같이 또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게 최근에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실제 돈이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아주 10%, 2%, 20% 조그만 돈을 가지고 사고 또 사고 전세값으로 또 다른 집 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보통 집에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의 10%에서 30% 정도는 현금 보유하고 이렇게 역전세라든지 불시에 나가는 세입자를 돌려줄 수 있도록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수입 들어오는 총 자산을 다 재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 변호사님, 조금만 설명을 좀 자세히 더 해주세요. 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집을 사고 전세를 내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화곡동 사건 같은 경우도 특수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제 집주인이 업계약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계약서를 써버려 가지고 이제 본인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거나 또는 뭐 차익을 챙기는 형태로 좀 약간의 기망행위를 한 정황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가격이 8천만 원이었는데 1억에 샀다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전세를 9천에 준 겁니다. 그럼 본인은 실제로는 8천만 원만 투자했는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받았으니까 오히려 돈을 남겨 먹은 것이죠. 그럼 사실 자기 돈도 없이 그냥 막 집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기 아니에요? 거의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일단 근데 지금 피해 세입자들은 듣기로는 이제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으로 이제 빌라를 떠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도 진행을 하고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우리 네.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뭐 집 알아보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그 집에 문제 없는지 좀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덜컥 들어갔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새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기존에 이제 10년, 20년 전 노후된 전세 가격과 신축 주택에 대한 전세 가격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참 말에 어폐가 있지만은 몇 군데 정도 더 돌아다니고 이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정도만 확인을 했다면 반절 정도는 아마 피해를 줄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 이 금액이 전세 금액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바로 붙어 있는데 어떤 집은 7천만 원이고 어떤 집은 1억 2천이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게 너무나 차이 난다. 아무리 구축과 신축의 가격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계약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구축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축 사업자일 경우에는 매매 가격에서 일정 부분 올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축주택에서 이렇게 업계약서를 쓰고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바꿀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아가서 세입자분께서 최소한 2-3군데 정도의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면적에 이런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격이 맞나 이 정도만 조금만 확인했다면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소장님께서는 전문가분이시니까 이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하시지만 이게 실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고 네. 또 요즘 또 서울 같은 데는 전세집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부주의하기 쉬워요. 게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다문화 TV라서 이 이주민 분들을 이제 주로 시청자분들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문화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뭘 고려해야 된다고 할지라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버티가 씨 지금 한 10년 차 되셨고 그 사이 이제 학교 마치고 결혼도 하고 생활도 하셨는데 네. 전세집 구해보셨어요? 네, 저는 총 4번 정도 구해본 적 있고요. 어머니 시댁 어른들께서 맨날 걱정하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같이 다녀주셨었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 동네 예를 들면 정말 마음에 드는 집 하나 있으면 그 옆 부동산에 간다든지 그 한번 확인하고 이거 괜찮은지 동네가 어떤지 아이 키우는데 그거 어머님께서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똑같이 그냥 3번째, 4번째 집도 그렇게 구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라도 있는데 유학생이라든지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외국인 분들은 엄청 힘들 수는 있겠죠. 예. 그러게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나마 버드갈 씨는 이제 부모님, 시부모님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분들이 구해주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럼요. 신경 쓰실 수 예. 있었는데 정말 혼자 하셔야 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오셔서 전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해 한다면서 이런 것도 있나고 맞아요. 그래요? 네, 정말 저도 처음 들을 때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몽골에서는 없고, 근데 이게 전세라는 제도가 되게 좋은 게 내 돈을 이렇게 맡기고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 돈을 맡기는 데 있어서 불안하지 않게끔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은행에서도 제도가 받쳐져 있으니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이라도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제도가 몽골에만 들어가도 아파트값, 주택값 많이 죽을 것 같은? 좀 그래요? 들어갔으면 좋겠다, 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 날 정도로 좋아요. 버티가 씨는 이제 몽골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님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네.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전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죠. 그래요? 네. 네, 이런 제도가 있는가 이제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는 어쨌든 집 자체가 이렇게 렌트 개념으로 매월 얼마 내고 맞아요. 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도 아주 생소하게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또 이사를 가야 한다라든가 좀 계속 살게 하지 왜 이렇게 기간이 짧은가 아이도 낳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해하지만 전세라든가 월세, 보증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전문가분께 뭐 여쭤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헐리우드의 그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아들이 한국 대학 올라오면서 뭐 서울에 전세집 얻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그럼 안젤리나 졸리도 사실은 한국 와서 처음 전세를 접했겠네요. 그럴 겁니다.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이고 미국에서도 전세 제도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1800년대 자료를 보면 일부 주에서 우리와 똑같은 보증금 얼마 내고 월세는 부담하지 않는 조건에 전세제도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지만 되어 있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약 15% 정도는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우리만의 순수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도 이 전세제도를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전세라고 그냥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있긴 있는데 극히 일부고 그렇죠. 이미 없어지거나 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런 전세 제도를 갖추게 됐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최근의 어떤 자료는 이 1910년대 일본 학자가 서울 경성이죠. 경성에 방문해가지고 서울의 주택 임대차 제도를 보니까 전세 제도가 있어서 좀 희한하다. 그래서 한국만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만의 어떤 제도다라는 기록이 있고 예. 1800년대 말 조선 후기에 전세 대조에 대한 그러한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자료는 그 이전에도 아마 조선 후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나 정기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세가 가능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목돈을 받아서 목돈을 그냥 쓰실 수도 있지만 은행에 넣어두면 그 금리가 그만큼 나오니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따로 안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서는 우리도 이제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집주인분들 전세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나 뭐 반월세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바꾸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화곡동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한데 센터장님 네.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전세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네. 부동산 계약할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힘들어하고요. 이제 그 당황하는 경우가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런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인인 저도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는 이제 주변의 정보를 좀 친척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알아보고 구하죠. 왜냐하면 저에게도 상당히 큰 돈이고 어찌 보면 전세 한다면 뭐 전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죠. 네. 특히 외국인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내가 자유롭게 이제 그 뭐 귀국을 한다든가 할 때 찾지 못하고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주민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이 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간다 하면 주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당신이 알아서 갖고 가라. 기다렸다가 뭐 돈을 뺏어 가라.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우리 이주민들에게는. 네. 그러게요. 진짜 뭐 평생 한두 번, 몇 번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늘 하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버태갈 씨도 그런 어려움은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신개념이었고 저에게는 전세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그래도 배워야 할 한국어가 많은데 부동산과 관련한 그런 한국어까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입신고, 뭐 잔금을 치른다, 어쩐다 막 이런 말들이 너무 이게 생소하고 또 이제 당연히 저한테 너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나 막 처음에 그런 망설임이 많았어요. 근데 용어가 무엇보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소장님 이 공인중개소에서 외국인 분들을 이렇게 상대로 하실 때는 이 설명하시는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정상적인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라면은 이미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게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국인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예. 전세나 매매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이 집의 상태, 어떤 임대차 상황이라든지 이 융자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3의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고요. 작성해서 발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신다면 주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고 모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설명하지 않을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물론 읽다 보면 양이 약 2페이지 정도이고 좀 글씨가 작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 용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 사인하면서 도장하면서 돈을 치르기 전에 내용을 읽어보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센터장님도 네. 말이 어렵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또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서비스 지원 정책 같은 게 있긴 하다면서요. 예, 있어요. 그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그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면 우리 그 이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2008년부터 그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이제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특징이 외국어로 그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정보를 갖고 꼭 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다국어로 부동산 우리가 취득 방법 네. 이라든가 또는 뭐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이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들 그리고 우리 이제 선주민들 간에 그 소통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뭔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감사하네요. 실수는 아, 그러면 네. 이제 이게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도 그쵸. 이제 본국어로 보면 비교해서 보시면 맞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였던 거고, 근데 버태갈 씨, 네. 집 구해서 구하고 나서 들어가서 사는데도 네. 또 그것도 그냥 쉬운 어떤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도 또 그쵸. 집주인하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일은 안 겪으셨어요? 저는 다행이라도 그런 일은 없었죠. 우리 버티가 씨는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집도- 사실은 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약간 문제이긴 해요. 들어갔는데 그 거실 화장실이 자꾸 물이 새는 거예요, 밑집으로.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2개인데 아예 하나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집주인한테 말을 해도 안 고쳐주시고 하니까 그냥 저희도 그냥 이렇게 안 쓰는 걸로.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나갈 때 집주인이 저희 보고 그거를 좀 수리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 사실 해요. 저희가 고장 낸 것도 아니고 전에 생활했던 사람이 그러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거는 그래도 저는 남편도 한국 분이고 저는 어떻게든 간에 이게 갈등을 해결할 자신감은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거다,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특히 이제 곰팡이 스려서라든지 뭔가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그분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그 집주인 그분은 이제 고치라고 한다든지 너 때문에 그랬지 않았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난방비 이런 거 너무 과하게 그 관리비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근데 그 친구들은 일단 뭐 그런가 보다라고 또 이제 따지고 싶은데도 이제 모르니까 못 따지고 그런 그러게요. 일들도 많죠. 이건 이제 결국 소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가정에서도 늘 있어요. 네. 이거를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돈 들여서 고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가지고 자주 다툼도 있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이런 악성 집주인은 사실 소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저도 이제 집주인이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쉽습니다. 사용하면서 본인이 부주의해서 고장을 낸 건 본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입주할 때 입주 확인이라고 하죠. 전셋집이든 뭐든 들어올 때 입주할 때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집주인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갈 때 문제가 있다. 그게 무엇이었든 그러면 본인이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고정시설, 그러니까 이 집에 꼭 있어야 된다. 출입구 문이 꼭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수돗물이 나오는 수전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화장실이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이 내려가는 게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주방을 사용하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이상 없이 있어서 작동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누구냐? 집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액자를 건다든지 뭐 이랬을 때 못 자국을
네. 못을 친다. 그럼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못자국도 변상을 해줘야 돼요. 네. 어떤 시설물의 어떤 가해졌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못을 치는 것보다 요즘에는 이제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스티커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거 끝에 이런 단단하게 것들을 붙이는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사용하면서 장판이나 도배벽지 뭐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잖아요. 네. 그거는 자연적인 마모이기 때문에 그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바닥재인 부분에서 일부러 아이가 칼로 긁었다. 네. 그거와 사용하다 보니까 슬리퍼였고 약간 벗겨졌다. 네. 이게 좀 매매모호합니다. 이 부분이.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아이가 칼로 긁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자 부지인 것이고 네. 하다 보니까 약간 변색이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변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마룻바닥,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물을 흘리고 바로 닦지 않으면은 침수가 돼가지고 틈에 들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럼 네. 물을 한두 번 흘려가지고 닦아낸 것과 물을 그대로 빗물이 스며들었던 컵물을 갖다 흘렸던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 물이 변색되면서 문제가 되죠. 이 둘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그냥 선의의 관리를 유지하고 계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위에 일어나는 부분은 노후화라든지 또는 집에 아까 이제 바트걸 씨가 아랫집에 물이 샌다. 이 부분 어떤 벽지 안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건 세입자가 어떻게 뭐 일부러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망치로 두드려서 고장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집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사진을 찍는다지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소유자에게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꼼꼼히 다 신기해요. 챙겨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기 거고 네. 집이 원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주인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크게는. 네. 근데 또 이 집주인하고 다투다가 뜻밖의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권 네, 변호사님. 일단은 그렇게 집주인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툼을 하다 보면 이제 내고 있는 뭐 임대료, 월세를 잘 내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여러 번 연체하다 보면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집주인과 분쟁이 생겨서 타협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이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각 지역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이제 그 조정 신청을 하셔서 이제 당사자가 한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조정안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 조정안이 나중에 뭐 재판으로 가더라도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솔직히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아니 보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아 괜찮아요. 그분 중국에 계셔요. 근데 봐도 되게 좋고요. 네. 저는 되게 4번 정도 계약했는데 이러한 악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일단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이게 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가는 날과 동시에 잠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삿짐 센터가 다 왔는데 안 열어주셨어요. 돈을 잠금 다 치르지 않은 이상 비밀번호 안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은행 빨리 가서 잠금 치르고 비밀번호 얻고 이제 들어갔는데 집안이 날린 거예요. 그 베란다 문턱이 다 이제 깨져 있다든지 또 이제 수도가 또 안 돼 있고 뭔가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전등 다 뺐어요. 그분이 다 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분 나쁘니까 저 죄송한데 이거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당신 사정이시죠 하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나가야 됐는데 저희한테 그 집 보러 온 사람들도 당연히 거의 없고 많이 없어요. 왜냐면 구조가 좀 안 예쁘게 빠져가지고 저희가 일단 뭐 거기가 그나마 그 당시에 나은 것 같다 선택하긴 했는데 지금 잘 안 나가. 왜냐면 그 집이 좀 죽었어요. 그 집 주변이.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런 집주인하고 다투다가 전세금을 100%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요? 이분이 분명 이제 고장을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 찍고. 근데
너네가 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전세금 100% 아니고 10% 떼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라도 혹시 발생하나요? 일단 지금 버티갈 씨가 잘 이제 지금 물어본 게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전까지 얘기를 했고 네. 다음으로 짚어봐야 될 게 전세금 돌려받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전세에 살면서 걱정되는 게 뭐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세금 혹시 못 돌려받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 그런 분쟁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맡았던 이제 사건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전세 계약 끝나고 이제 세입자가 다른 전셋집을 이사를 했는데도 몇 개월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안 돌려주다가 결국 몇 개월 후에 주기는 했는데 이자를 한 푼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계약 끝나고 이제 그 전세 계약 끝날 때 이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제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까지 치르고 났는데도 그날 잔금을 그 보증금을 결국 못 돌려준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쪽에 잔금을 치르지를 못해서 이쪽 계약이 파기가 되고 계약금을 날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당신 때문에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둘 다 집주인이 어쨌든 제때 못 준 게 맞기 때문에 명백하게 집주인 잘못이라서 이렇게 소송을 했으면 이겼겠지만 이제 소송을 끝까지 가게 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적정히 조정을 해서 적당한 금액을 받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버티갈 씨처럼 만약에 가정임대원 집주인이 전세금 다 못 주고 일부 빼고 주겠다라고 나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소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계약인데 가계 계약금도 안 주시니까 집주인이 연락을 두절했어요. 아예 자기 중국에 있다고. 자, 이것도 버티갈 씨가 참 지금 신기하죠. 순서를 잘 맞춰서 물어봐 주시는데 그 집주인에게 연락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국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는 걸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걸 해서 결국 판결을 받으면 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돈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최소 몇 개월이 걸리고 뭐 길면은 연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소장님도 이런 경우들 좀 보시죠. 사실 바트걸 씨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이 발언에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법률적인 부분과 관행적인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오해에 집주인이 이제 무조건 악덕이다. 물론 전세 만기가 됐으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못하는 점은 분명히 집주인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돈을 지급해야만을 문을 열어준다. 그게 맞습니다. 잔금이 지급되어야만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집에 들어가서 보니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 계약 전에 집을 보러 가게 되잖아요. 집을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집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를 볼 때 집을 꼼꼼하게 보았다면 결로가 있는지 그러니까 곰팡이가 있는지 창틀에 문제가 있는지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물이 잘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 정도를 확인하고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소홀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짐을 빼고 진짜 짐을 집어오려고 봤더니 이런 뭐 형광등이 안 들어오네 뭐가 어떻네 하다못해 이제 집을 보러 갈 때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이때 꼼꼼히 봤다면 이 집을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하자가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 집을 그 불과 한 달에서 세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약을 이루어지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세 달 후에 집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후화되거나 고장나는 일은 아마 거의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거의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초기에 집을 보았을 때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계약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3개월 전에는 세입자가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TV로 듣는다면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초의 계약서에 유약금, 지불, 유약이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월 1일부로 전세금이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의
금리를 몇 프로를 적용해서 유약 금리를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게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10월 1일 날 제대로 돌려주기만 한다면은 이런 유약금에 대한 부분, 유약 징벌적 금리를 적용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네가 우리는 모르니까 적용했다고 요구는 할 수 있죠. 거기에 따라 합의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부분과 계약서에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금전적 보완 방법이 좀 미비했다라고. 네. 근데 변호사님 또 조심해야 될 것도 한 가지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집 빼는 과정에서 네.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끝났더라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으신 상황에서 짐을 빼고 막 이사를 가버리신다. 이래 버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생겼던 그 전세 계약자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상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제도인데 그거를 만약 짐을 빼버리면 상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불가피하게 좀 이사를 가셔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는 번거롭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무슨 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일일이 다 따지면 정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소장님. 예. 솔직히 아직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이런 부분만은 꼭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거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 안전한 집 찾기 이런 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그 권리가 없는 사람과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권리가 이제 없는 사람? 네, 집주인이 아닌 제3자. 아, 예. 쉽게 해서 그게 이제 공인중개업소였든 중개업소였든 또는 대리인이었든 근데 대리인 같은 경우는 대리권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집주인과 대면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집주인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신분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하는 부분. 두 번째는 과도하게 전세보증금이 인근 주택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세를 얻는 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렇게 꼭 불법적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집주인이 나오지 않은 계약이라든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대리를 행위를 한다든지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주택과 비교했을 때 높다라든지 너무 높든지 너무 싸든지. 네, 그렇죠. 이렇게 정상적인 세상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편합니다. 일반적인 상식 논리에서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맞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부분이 꼭 한두 가지가 끼어들게 되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계약을 이루어진다 할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본인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본인이 계약을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약간 상식적 부분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안 하면 되고 예. 하기 전에 예. 최소한 중개업소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최소한 몇 개씩은 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소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정비 안 하면 음료수 한 박스 10,000원짜리 사갖고 가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 안 해주면서 나 몰라라는 사람은 극효의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 인정 많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계약을 이루어지는데 이게 맞냐? 그분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이상하다. 다른 데 분명히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혹시 바빠서 손님이 많아가지고 말 붙이기 뭐 하면 옆에 부동산 가세요. 옆에 부동산 많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법률적으로도 강 변호사님 특히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뭐 혼자 살거나 이런 분들은 다가구 주택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 다가구 주택에서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다가구 주택이 일단은 집 한 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하나고 이제 소유자도 되게 한 명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등본에 근저당이라고 부채가 이렇게 딱 나오진 않습니다. 빚이 얼마다 이렇게 집에 걸려 있는 게 얼마다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던 먼저 들어가 있던 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다 집주인의 빚인 것이죠. 돌려줘야 되니까 네, 나중에.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순위 그렇게 세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집주인은 뭐 월세다 또는 뭐 보증금 얼마 안 받았다 이래서 큰 위험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만 하고 이제 그 세입자를 또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렇게 말만 믿고 들어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증금 돌려줄 게 굉장히 많아서 본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확실하게 집주인한테 원래 들어가 있던 세입자들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서를 좀 받아 놓으시고 만약에 그걸 안 써주려고 한다 이러면 들어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특히 전세 계약하고 나면 꼭 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전세 계약을 하고 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 관련해서는 일단 집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 신고라고 외국인 분들은 이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집으로 본인이 주소를 옮겼다라는 신고를 관공서에다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보호를 또 받게 되시려면 그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라는 걸 계약서에다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받고 나시면 기본적인 법적 보호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확정일자 관련해서도 혹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소장님? 확정일자를 받는 거 하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입주를 하고 그 입주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 한다면은 최소한 거기에서 잠을 자는 행위가 바로 입주입니다. 예. 거기까지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네, 완전히 다 된다는 거. 들어가서 살고 체류지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전입 신고도 하고 네.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유,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동산 이쪽은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사실 물어보실 때마다 늘 설명드리면서도 저 혼돈할 때가 좀 많이 있고 한데 오늘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버트갈 씨는 그 집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아이고. 소장님한테 한번 네, 큰 답을 네. 한번 더 여쭤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씩 정도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먼저 이제 변호사님하고 소장님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뭐 센터장님이나 버트갈 씨도 생활인이시니까 그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부터.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어가 서툴고 또 정보가 좀 부족하신 경우라면 결국 한국어를 잘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신 뭐 지인이나 전문가분 이제 소장님 같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같은 걸 결국엔 보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또 정확하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기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기서 다 드릴 수도 없고 네. 다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장님. 사실 이 외국인이었던 내국인이었던 전세 문제나 매매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제도와 이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나 금융권에서 좀 보완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내국인이었든 외국인이었든 차별 없이 지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또는 이렇게 국내에 와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희망사항이고 가장 좋은 것은 거래를 하시다가 보면은 진짜 마음에 드는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착하고 괜찮은 분이다 싶으면은 공인중개사는 국내에 있는 모든 모든 그 전세나 어느 지역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 산다고 해서 강동구에 있는 물건을 그 업자에게 마음에 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이분이 참 내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그분에게 의뢰하세요. 굳이 지역을 움직이면서 그럼 그분이 모든 서류적인 부분과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갖다 전부 다 아마 최소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걸러서 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그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 방송 보시고 이 이주민 분들이 다 소장님한테 연락할 거 갑자기 걱정도 되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예. 센터장님 오늘 뭐 얘기 도움 좀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많이 이렇게 좀 도움 받았고요.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제 남동구 지역이에요. 예. 이제 국가 산단이 있는데 예. 외국인들이 상당수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물어볼 때 제가 잘 몰라서 좀 대답을 못 해준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같이 부동산에도 간 적이 있어요. 안내를 해서. 근데 오늘 좀 더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런 걸 꼼꼼하게 좀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제가 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눈을 키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동산이든지 그 일단은 우리나라에 이제 300만 가까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부탁을 드렸네요. 이제 네. 이거는 소장님께만 드린 부탁이 아니라 혹시라도 네. 이제 이주민분들을 상대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버티갈 씨는 경험에 비춰서 뭐 내지는 아니, 다른 뭐.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오늘 되게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이 너무 좋고 저는 10년이 됐고 막 집을 4개를 계약 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자 연장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미등록자일 경우에는 강제 추방을 당해서 자기가 살던 집의 보증금을 어떻게 받는 방법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좀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그 계약한 사람한테만 돈을 돌려주는 게 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갔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니까 그거 어떡하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보완해주는, 개선해줄 만한 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국인들을 위주로 한 정책이 네. 좀 아쉽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내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속사정에서 준비한 내용 많은 도움 되셨는지요? 내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우리 다문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